여름이 제일 더운 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밖으로 나왔다고 해볼게요. 포장을 뜯기도 전에 손끝이 벌써 끈적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녹기 쉬운 게 얼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얼음은 약해 보입니다. 잠깐만 방심해도 물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옛날에 이 지구 전체가 적도 한복판 바다까지 통째로 얼음으로 뒤덮인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수천만 년 동안이요. 솔직히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좀 웃었습니다. 지구가? 그 뜨거운 적도까지? 냉동실도 문 열어두면 성에가 녹는데 무슨 수로 지구 전체를 냉동실로 만드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믿는 증거가 차곡차곡 쌓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억 년 전 공룡도 물고기도 나뭇잎 한 장도 없던 시절,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새하얀 공, 그러니까 거대한 눈덩이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이 파란 별이 흰 얼음공이 되어버린 걸까요? 46억 년 지구의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처음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긴 역사에서도 가장 춥고 가장 극단적이었던 사건, 이름하여 눈덩이 지구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그려두겠습니다. 지구를 아주 똑똑한 집 한 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는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스스로 온도를 맞추는 자동 온도 조절기가 달려 있습니다. 너무 더워지면 알아서 냉방을 틀고 너무 추워지면 알아서 난방을 켜는 꽤 믿음직한 장치죠. 지구는 이 장치 덕분에 수십억 년 동안 얼지도 타지도 않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온도 조절기가 고장난 이야기입니다. 냉방이 멈추질 않고 폭주해서 집이 통째로 얼어버린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이 믿음직하던 장치가 어쩌다 먹통이 됐는지 그 첫 단추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자동 온도 조절기가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건 진짜로 달려있는 기계는 아니고 지구가 온도를 조절하는 자연의 방식을 쉽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열쇠를 쥔 건 놀랍게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이불 같은 기체입니다. 이게 많으면 지구는 더워지고 적으면 추워집니다. 그런데 지구엔 이 이불의 두께를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돌이 녹쓰는 것, 어려운 말로 풍화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날이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바위를 조금씩 녹입니다. 이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아 들어가 바위와 반응하면서 슬그머니 하늘에서 사라집니다. 이불이 얇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구는 다시 시원해집니다. 반대로 추워지면 비가 줄고 바위도 덜 녹아서 화산이 뿜는 이산화탄소가 하늘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불이 다시 두꺼워지고 지구는 데워집니다. 더우면 식히고 추우면 데우고, 이게 수십억 년을 이어온 지구의 온도 조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약 7억 5천만 년 전 이 집의 구조가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지구의 땅덩어리들은 로디니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대륙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죠. 그런데 이 거대한 대륙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륙이 쪼개지면 갈라진 틈으로 바다가 들어오고 안쪽에 갇혀있던 땅들이 죄다 바닷가가 됩니다. 바닷가는 비가 많이 옵니다. 게다가 이 대륙 조각들은 하필 적도 근처,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덥고 비가 많은 자리에 몰려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습하고 갓 갈라져 신선한 바위가 잔뜩, 돌이 녹기에 이보다 좋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도 조절기의 냉방 스위치가 필요 이상으로 세게 눌린 겁니다. 바위가 미친 듯이 녹으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지구를 덮은 이불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륙이 갈라지던 그 무렵, 오늘날의 캐나다 북부, 하지만 그 시절엔 적도 근처였던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화산 활동이 터집니다. 학자들이 프랭클린 화산대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이 화산은 처음에 햇빛을 가리는 작은 알갱이, 유황먼지를 하늘에 잔뜩 뿌렸습니다. 이 먼지가 양산처럼 햇빛을 가리면서 지구를 몇 도쯤 더 식혔고, 시간이 더 지나자 이번엔 화산이 토해낸 신선한 바위들까지 마구 녹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또 빨아들였습니다. 식히고 또 식히고, 지구는 이렇게 두 번, 세 번 얻어맞으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식어갔습니다.
참고로 이때 시작된 첫 번째 대빙하기, 학자들이 스트루티안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는 무려 5천만 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구에 나타난 게 기껏해야 몇십만 년 전인데 지구가 이때 얼어있던 시간은 그 100배가 넘었던 셈이죠. 그리고 지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선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극지방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합니다. 지금도 남극과 북극은 얼어 있으니까요. 문제는 얼음의 숨은 아주 고약한 성질에 있습니다. 얼음은 거울입니다. 하얀 얼음은 햇빛을 그대로 반사해서 우주로 튕겨내 버립니다. 반대로 파란 바다나 검은 땅은 햇빛을 흡수해서 열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얼어 하얀 얼음이 되는 순간 그 자리는 햇빛을 받아 데워지는 걸 멈추고 오히려 햇빛을 반사해 스스로를 더 차갑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추워진다. 얼음이 는다. 얼음이 햇빛을 더 많이 반사한다. 더 추워진다. 얼음이 더 는다. 눈덩이를 언덕에서 굴리면 굴을수록 커지듯이 이 얼음은 한번 구르기 시작하자 스스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얼음 반사 되먹임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어렵지만 그냥 얼수록 더 잘 어는 폭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라면 아까 그 온도 조절기가 이 폭주를 막았어야 합니다. 추워지면 바위가 덜 녹아서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그러면 다시 데워지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그 안정장치가 이상하게 힘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얼려야 할 대륙들이 극지방이 아니라 적도에 몰려 있었거든요. 지구를 지켜주던 온도 조절기가 하필 이럴 때 반응이 굼떴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얼음이 위도 30도, 그러니까 지구의 절반쯤까지 내려오자 반사되는 햇빛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폭주를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은 건 결말뿐이었습니다. 얼음은 적도를 향해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그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질주가 얼마나 빨랐는지 아세요? 학자들은 얼음이 적도까지 완전히 뒤덮는 마지막 질주가 지질학의 잣대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 길어야 수천 년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46억 년 지구 역사에서 수천 년이면 우리 하루로 치면 1초도 안 되는 순간입니다. 그 몇 초 사이에 파란 별이 하얀 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때 적도에 어느 바닷가에 서 있었다면 눈앞의 풍경이 며칠이 멀다 하고 하얗게 굳어가는 걸 봤을 겁니다. 어제까지 파도가 치던 바다가 오늘은 저 멀리까지 쩍쩍 얼어붙은 벌판이 되는 광경을요. 물론 그때 그 바닷가에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구엔 아직 눈도 손도 놀랄 줄 아는 뇌도 가진 생명이 없었으니까요. 이 거대한 얼음 붙음을 지켜본 눈은 어쩌면 저 멀리 우주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얼음 감옥에서 지구가 빠져나온 데는 상상도 못할 시간이 걸립니다. 얼어붙은 지구는 그야말로 죽은 별처럼 보였습니다. 바다는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하늘과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햇빛은 얼음에 튕겨나가 바닷속까지 닿지 못했고 햇빛으로 밥을 짓던 작은 생명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평균 기온은 지금 남극 한복판만큼 혹은 그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는 그렇게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을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별의 깊은 곳에서 아주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시계 하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화산입니다. 얼음은 바다와 땅을 덮을 수는 있어도 땅속 깊은 곳의 화산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화산은 얼음을 뚫고 쉬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뿜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거나 바위에 붙잡혀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다가 얼음으로 꽉 막혀 있고 바위도 얼어붙어 아무것도 이산화탄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화산이 뿜은 이산화탄소는 갈 곳을 잃고 하늘에 그냥 쌓여만 갔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수백만 년 동안 하늘의 이불은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두꺼워졌습니다. 오늘날 공기의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가 쌓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두껍게 쌓인 이산화탄소 이불이 마침내 얼음 거울이 반사하는 햇빛을 이기는 날, 적도의 얼음 한 귀퉁이가 아주 작게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검은 틈으로 햇빛이 처음으로 스며듭니다. 검은 물은 햇빛을 삼켜 데워지고, 데워진 물은 옆에 얼음을 녹이고, 녹은 자리는 또 검은 물이 되어 더 많은 햇빛을 삼킵니다. 아까 그 폭주가 이번엔 정반대로 돌기 시작한 겁니다. 녹을수록 더 빨리 녹는 폭주. 수천만 년을 버틴 그 두꺼운 얼음이 이번엔 눈 깜짝할 사이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자들은 이 해빙이 수천 년, 어쩌면 그보다 짧은 시간에 벌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지구는 냉동실에서 곧장 한증막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얼음이 남긴 자갈투성이 지층 바로 위에 따뜻한 바다에서만 만들어지는 두꺼운 석회암이 뚜껑처럼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꽝꽝 언 흔적과 푹푹 찌는 흔적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딱 붙어 있는 거죠. 얼음지옥에서 한증막으로 곧장 넘어갔다는 증거가 돌에 그대로 찍혀 있는 셈입니다. 얼음이 거친 뒤의 지구는 얼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완전히 얼어붙은 지구에는 사실 아직 풀리지 않은 큰 물음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의문이 먼저 드실 수도 있겠네요. 얼음이 정말 적도까지 내려왔다는 건 대체 어떻게 할까? 여기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빙하가 긁고 지나간 흔적이 남은 아주 오래된 바위들이 놀랍게도 그 시절엔 적도에 놓여 있었다는 게 바위 속 자석 성분으로 밝혀졌거든요. 빙하는 원래 추운 지방에만 생기는데 그 빙하 흔적이 적도 출신 바위에서 나왔다는 건 적도까지 얼었다는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물음표로 돌아가 볼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않으세요? 바다가 통째로 얼었다면 그 안에 생명들은 다 죽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지구의 모든 생명은 이 사건 이전부터 살던 조상들에게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이 얼음 지옥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사실은 100% 꽝꽝 언 게 아니라 적도 어딘가에 얼지 않은 물 웅덩이가 조금은 남아있지 않았겠느냐고요. 완전히 언 눈덩이 지구가 아니라 군데군데 진창처럼 질척한 물이 남은 진창 지구였다는 겁니다. 뜨거운 화산 옆이나 얼음이 얇은 틈새에서 작은 생명들이 겨우겨우 숨을 붙이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눈덩이 지구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학자조차 적도엔 따뜻한 물 웅덩이가 남아있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뜨겁게, 아니 차갑게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입니다. 이 끔찍한 얼음 시대가 오히려 훗날 복잡한 생명이 폭발하는 밑거름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이 오래 갈아놓은 바위가루가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에게 밥이 되는 영양분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밥상이 차려지자 바다의 작은 생명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들이 뿜는 산소가 공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를 마시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큰 생명들이 등장합니다. 말랑말랑한 방석이나 나뭇잎처럼 생긴 이 최초의 큰 생명들을 학자들은 처음 발견된 언덕 이름을 따 에디아카라 생물군이라고 부릅니다. 수천만 년의 죽음 같던 얼음이 뜻밖에도 생명의 방아쇠를 당긴 셈입니다. 이제 잠깐 카메라를 아주 멀리 빼서 오늘의 우리를 볼까요? 7억 년 전 그 사건은 지구에게 이런 걸 가르쳐줬습니다. 이 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다는 것. 대륙이 옮겨가고 화산이 터지고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지구는 통째로 얼어붙었다가 다시 한증막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온도 조절기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순간에도 바위는 여전히 천천히 녹으며 이산화탄소를 붙잡고 화산은 여전히 이산화탄소를 뿜습니다. 다만 7억 년 전과 지금 사이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이불의 두께를 대륙과 화산이 정했지만 지금은 그 이불을 만지작거리는 새로운 손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눈덩이 지구 이야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는 얼어붙어도 수천만 년이 걸리더라도 결국 스스로 균형을 되찾았다는 것. 지구는 우리 없이도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잘 버틸 겁니다. 정작 그 균형이 흔들릴 때 곤란해지는 건 그 위에 잠깐 새들어 사는 우리 쪽이라는 것. 그게 저는 좀 겸손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눈덩이 지구라는 이름을 붙인 건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먼 우주에서 그 시절의 지구를 바라본다면 파란 별이 아니라 새하얀
눈덩이 하나가 우주를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손끝에서 힘없이 녹던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했었죠.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게 얼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약해 빠진 얼음이 한번 뭉치기 시작하면 별 하나를 통째로 삼켰다가 다시 별 하나를 통째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파랗고 따뜻한 별이 한때는 정말로 거대한 눈덩이였다는 사실, 저는 이게 지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46억 년 지구의 역사 속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